장례식장엔 사람들보다 꽃이 더 많았다. 허리는 굽었지만 끝까지 정장을 고집하던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였고 정숙은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향 냄새가 머리칼에 밴 듯 끈적였고 며칠 밤을 새운 눈은 쉬이 붉게 피로를 쏟아냈다.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건 미화였고 솔직히 말해 차가운 사람이었다. 집에 있으면 늘 방 안에 틀어박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썼다. 무엇을 쓰는지는 알려준 적 없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아빠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말도 안 해? 어린 시절에 정숙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웃으며 그 사람은 원래 표현이 서툴러라고 말했지만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표현이 없었다. 부엌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아버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국 한 숟갈 떠먹고는 방에 들어갔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불을 끄며 가족이 박수를 칠 때 그는 고개만 끄덕인 채 방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책상, 늘 닫힌 서랍이 전부인 책상. 정숙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춘기엔 그가 감정 없는 인간 같았다. 결혼식에서도 축하한다는 말 대신 가만히 손만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름도 자주 부르지 않던 사람. 정숙은 늘 그렇게 말했다. 아빠는 냉장고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야. 그러던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놀랍게도 슬픔보다 애매한 공허감이 먼저 찾아왔다. 울지 못했고 마음이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저 기시감처럼 이 사람과의 연결이 원래도 없었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쉬던 날 아버지는 딸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침대 옆에 도착한 순간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한마디도 끝내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떠났다. 정숙은 그의 장례를 도의적으로 치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마음이 없는 슬픔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 집도 비워야죠. 상조업체 직원이 정숙에게 말했다. 유품 정리 오늘 하실래요?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그 책상. 그 책상 앞에 섰다. 어릴 적부터 그가 앉았던 자리. 항상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자리. 아버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나무 책상. 거의 새 것처럼 깔끔한데 오래도록 쓰인 흔적이 분명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그건 두려움이라기보다 알 수 없는 예감에 가까웠다. 그는 언제나 이 서랍을 잠가두었다. 항상 잠겨 있었고 누구도 열어보지 못했다. 열쇠는 책상 위에 손때 묻은 작은 찻잔 밑에서 나왔다. 열쇠 구멍에 끼우고 돌리자 작고 무딘 소리가 났다. 딸까? 그리고 서랍은 조용히 열렸다. 서랍 안엔 예상과 달리 돈도 서류도 유언장도 없었다. 그 안엔 단정하게 정리된 봉투들이 있었다.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고 봉투마다 같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정숙 생일 첫 번째, 정숙 생일 두 번째, 정숙 생일 23번째. 그 순간 정숙은 숨이 턱 막혔다. 그 속엔 그녀의 1살부터 23살까지 매년 생일마다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가장 위에 있던 첫 번째 편지, 정숙 생일 첫 번째라고 적힌 노란빛 봉투.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고 종이의 결마다 시간이 남긴 흔적이 깊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한 장, 두 장, 총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같은 필체. 정갈하고 부드럽지만 힘이 살짝 빠진 듯한 글씨. 확실히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정숙이에게 오늘 너를 처음 안았다. 병실은 새벽 4시였고 너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았다. 간호사가 너를 데려다 안겨주었을 때 내 눈이 날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웃었다. 한 생명이 사람을 이렇게 곧장 보는 건가 싶어서.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안녕이라고만 했다. 그 순간 내가 울었다.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내 귀엔 음악 같았다. 내가 자라면 이 편지를 보게 될까? 그럴 일은 없겠지. 하지만 나는 매년 이날 내 생일마다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내 말보다 글이 더 솔직하니까.
정숙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를 들고 침묵한 채 의자에 앉아 숨만 쉬었다. 그게 진짜 아버지였을까? 그 어떤 따뜻한 말도 해본 적 없었던 사람. 한 번도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웃음을 지은 적 없던 사람. 하지만 이 편지 속엔 너무도 부드러운 아버지라는 이름이 살아 있었다. 내가 울 때 그게 음악 같았다라니. 그런 말을 정말 아빠가? 정숙은 두 번째 편지도 꺼냈다. 정숙 생일 두 번째. 그 안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를 보며 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두 발로 걷는 널 보았다. 방 한가운데에서 넘어지면서도 웃는 너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기특하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너에게 하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내게 말하는 게 아직도 어렵다. 그래서 올해도 편지를 쓴다. 그는 매년 편지를 쓰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그 모든 걸 글로라도 남기려 했던 것일까? 그녀는 책상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고 편지지 가장자리가 살짝 젖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쏟아지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저 무관심한 사람이라 믿었던 시간들.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이유, 식탁에 앉지 않는 이유, 대화조차 하지 않던 날들. 그 모든 날들 뒤편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됐다. 23통의 편지. 아직 21개가 남아 있었다. 정숙은 나머지도 읽고 싶어졌다. 무섭지만 알고 싶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까지였는지. 정숙은 천천히 세 번째 봉투를 꺼냈다. 정숙 생일 6번째. 봉투에 적힌 그 숫자 앞에서 잠시 손이 멈췄다. 그 무렵의 기억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동그랗고 뾰루퉁한 아이의 얼굴. 아버지를 향해 처음으로 외쳤던 그 말. 아빠 싫어. 그 한마디가 날카롭게 시간 속을 가르며 되살아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다. 표정도 말도 반응도 없이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장면은 정숙의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내게 관심이 없다는 낙인을 남겼다. 편지를 열자 놀랍게도 그날의 기억이 아버지의 글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숙이에게 오늘은 내 6번째 생일이다. 작은 손으로 케이크에 촛불을 꺼트리는 걸 보며 한참을 바라봤다. 넌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고 딸기 우유는 싫어하고 분홍색 공주 원피스를 좋아한다. 그런 내가 오늘 내게 말했다. 아빠 싫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말이 귓속을 맴돌았다. 마치 오래된 종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정숙은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은 그때 분명히 짜증과 분노로 말했던 한마디였는데 그 짧은 문장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 놓았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도 너는 내가 너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단단히 마음을 닫았겠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너무 느끼할 것 같고 내 손을 잡으면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내가 나를 싫어하게 만든 이유라는 걸 이제서야 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한 줄로 너무 조용히 적혀 있었다. 그래도 난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정숙은 입을 막았다. 억누르려 해도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게 왜 이렇게도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 그녀는 그날을 떠올렸다. 어릴 적 생일 파티.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엄마는 사진을 찍었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축하 노래가 끝날 때쯤 슬리퍼 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왔고 케이크 앞에서 조용히 밥은 먹었냐만 물었다. 정숙은 짜증이 났고 그 말 대신 아빠 싫어 라고 외쳤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생일 때조차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정숙은 그게 그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회피였을지도 몰랐다. 상처받기 싫어서 또다시 같은 말을 들을까봐. 그는 편지를 통해서만 말하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랑,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던 마음.
정숙은 책상 위에 편지를 가지런히 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밖은 이미 해가 지고 방 안에는 주황빛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선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 조그만 손이 오래전 자신의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당신이 미웠던 게 아니에요. 그저 말이 너무 없어서.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지금 그 마음을 찾기 위해 남은 편지들을 읽어 내려갈 준비가 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아침. 정숙은 검은 옷 위에 얇은 비옷을 걸친 채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마련된 병원 영안실로 들어섰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친척이라 해도 대부분은 명절에도 안부 한 번 없던 이들이었고 마을 어르신들 몇 분이 조용히 헌화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 전부였다. 정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엔 고마움보다는 혼란과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분향소 앞에 선 순간 하얀 국화꽃과 함께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그의 눈매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다. 정숙은 향을 올렸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야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무언가 터져나왔다. 아빠 왜 그렇게 사셨어요? 속으로만 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미움과 그보다 더 오래된 이해받지 못한 사랑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잠시 후 정숙은 작은 방으로 불려 들어갔다.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머무는 가족 대기실이었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며 소개된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아버지가 평소에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아버지가 제 얘기를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요. 자랑도 걱정도. 본인은 절대 말로 안 하셨겠지만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책상 서랍 열어보셨나요? 그분은 그 안에 다 남기셨어요. 그 말에 정숙은 화들짝 놀랐다. 서랍이요? 뭐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분은 늘 언젠간 알게 될 거다 그러시던데. 정숙은 밤늦게까지 조문객을 맞이하다 지친 몸으로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의 불빛은 흐리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의 책상, 그 오래된 가죽 손잡이 서랍이 자꾸 떠올랐다.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 진짜로 무언가 남겨두셨던 걸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 그가 평생 숨겨온 감정들, 그리고 서랍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를 단 하나의 진심.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정리가 마무리되는 날, 그녀는 결심했다. 그 책상 다시 가야겠다. 정숙은 5번째 편지를 꺼냈다. 봉투엔 정숙 18이라는 숫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딱 한 번 아버지와 단둘이 떠난 그 여행이었다. 기억은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짐 싸. 단호한 말 한마디에 따라 나선 여행. 기차를 타고 바다로 가서 말없이 횟집에 들렀다가 작은 모텔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바로 돌아온 여정. 그 짧은 이틀 동안 정숙은 아버지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여행을 단 한 줄의 대사 없이 편지에 그렇게 적고 있었다. 정숙이에게 너와의 첫 여행이었다. 사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너는 몰랐을 거다.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밥을 같이 먹어도 TV를 같이 봐도 넌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았지. 무뚝뚝한 성격 탓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아빠가 아닌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나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여행은 내가 내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 정숙은 그 구절을 읽다 무릎 위에서 편지를 꼭 움켜쥐었다. 나는 너와 눈을 마주치고 싶었고 너의 취향을 알고 싶었고 바닷바람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를 먹을 때도 바다를 걸을 때도 모텔 방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웠을 때도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아무 말 없이 삼켜버렸다. 그 침묵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날 정숙은 여행이 싫었고 아버지가 갑작스레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여행 내내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편지 속 아버지는 그 침묵을 내가 날 원망하지 않게 하려는 방어선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말하면 넌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릴 것 같았고 내가 웃으면 넌 더 차갑게 굴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너를 바라보는 것으로 좋겠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사랑이었다. 정숙은 그 문장에 도달하고 나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모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운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의 숨소리는 크고 낮았고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던 듯 뒤척이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정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날 아버지가 몰래 찍었던 해변에서 혼자 앉아있는 정숙의 옆모습. 뒷주머니에 몰래 꽂혀있던 그 사진은 편지 봉투 사이에서 떨어졌던 작은 증거였다. 편지를 접으며 정숙은 생각했다. 이 서랍 속 편지들을 다 읽고 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정숙은 6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숙 첫 출근 날 2011년 3월 2일.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날은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긴장되었던 날 중 하나였다. 부모님 모두 아무 말 없었고 집을 나설 때에도 아버지는 등 돌린 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정숙은 그래, 나는 혼자 시작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날이었다. 그런데 정숙이에게 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지 3분 뒤 나는 코트를 입고 네가 갈 방향으로 조용히 나섰다. 회사까지 가는 길은 전날 밤에 지도로 확인해 두었다. 택시를 타는 널 따라가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의 출근길을 지켜봤다. 정숙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회사 건물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회사 앞에서 내린 순간 너는 어깨를 세우고 고개를 들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대견스러웠다. 그날 나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너를 볼 수 있는 창가에 앉아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을 말없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던 걸까? 왜 그런 걸 혼자서만 간직했던 걸까? 널 안아주고 싶었지만 넌 어릴 적부터 내 손을 자주 뿌리쳤지. 그래서 그날도 내 감정을 너에게 꺼내 보이지 않았다. 그냥 속으로 말했다. 잘 해내라. 내가 매일은 못 보지만 네가 잘 되는 걸 매일 바란다. 그녀는 편지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막았다. 손바닥이 젖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아니라 땀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건 혼란과 후회에 뒤섞인 감정이었다. 정숙은 다시 책상 서랍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부성애가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생활이 고되던 때 사표를 내려 했던 순간들, 왜 그런 날들에 단 한 번도 아버지는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을까? 억울하고 서운했던 그 감정들이 지금 이 편지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편지들을 읽으며 바뀌는 자신의 감정을 짧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노트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늘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를 사랑했는지. 정숙은 서랍의 깊숙한 곳에서 조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포풀 일어난 봉투 한쪽엔 2014년 봄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해 봄 정숙은 첫 이직을 했다. 중소기업에서 이름 있는 대기업으로 옮기며 스스로도 뿌듯해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었다. 연락은 끊긴 대학 동기들, 일에 지친 엄마, 그리고 무뚝뚝한 아버지. 그래서 그녀는 그날 혼자 고기 구워 먹으며 맥주 한 캔으로 이직을 자축했었다.
편지를 펼치자 그날의 기억이 더 씌워졌다. 정수기에게 내가 회사를 옮긴다는 말을 듣고 사실 나는 무척 놀랐다. 내가 늘 조용히 일하는 걸 알아서 새롭게 뭔가를 선택하는 일에 이렇게 용기를 낸다는 게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정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가 이직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했다. 그는 말로 묻지 않았지만 늘 행동으로 확인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새 회사 첫 출근하는 날 나는 일부러 반차를 내고 오전 10시에 너희 집 앞 슈퍼에 갔다. 혹시라도 내가 출근길에 뭘 사러 들르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정말 우연처럼 너를 보았다. 정숙은 깜짝 놀랐다. 그날 분명히 슈퍼에 들러 물 하나를 샀다. 그저 회사 입구 앞에서 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내가 물을 계산하면서 뒷주머니에 영수증을 넣는 걸 봤다. 그래서 나는 그 카운터에 남은 같은 영수증 하나를 부탁했다. 사장님이 기념으로 가져가시려고요. 하길래 나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봉투 안에는 실제로 그날의 슈퍼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3-500ml 한 개 800원. 날짜는 2014년 4월 2일. 시간은 오전 10시 12분. 정숙은 영수증을 손끝으로 눌렀다. 이것이 아버지의 축하였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삼겹살을 굽고 내가 좋아하던 김치를 따로 꺼냈다. 엄마는 왜 혼자 고기를 먹냐고 했고 나는 말없이 굽기만 했다. 사실은 너를 위해 축배를 들고 있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쩌면 그날 아버지는 혼자서 맥주를 마셨을지도 모른다. 자신처럼 말이다. 넌 늘 묻지 않았고 나는 늘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뀔 때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정숙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영수증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무언가 처음으로 느껴졌다.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결코 없었던 게 아니라는 확신. 그녀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짧은 답장을 썼다. 아빠, 그날 삼겹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먹먹해요. 나도 그날 혼자 구워 먹었거든요. 우리 같은 밤을 보냈네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책상 서랍 안 8번째 편지는 유독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길 2016년 7월 29일. 정숙은 손이 멈칫했다. 엄마란 단어. 그것은 그녀에게 할머니였다. 아버지에게는 단 하나의 어머니였다. 그날을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제삿날이라 모두 바빴고 엄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정숙은 과일을 썰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제사상 앞에서 조용했기에 그날도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정숙이에게 그날 부엌 한쪽 너희가 보지 않는 틈에 나는 자리를 피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늘 그날을 두려워했다. 정숙은 순간 그날 부엌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그날 국자 하나를 손에 쥐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너희 엄마는 제사 음식하느라 바빴고 넌 과일을 예쁘게 썰고 있었지.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앉아 국자가 담긴 국소다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정숙은 그의 흐느낌 소리를 그때 왜 듣지 못했을까 떠올렸다. 사실은 그날 부엌에서 이상하게 국물이 짰다고 느꼈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날은 도무지 안 되더라.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가 버텨야 했던 가장 큰 구멍은 누구도 대신 메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국자는 눈물이 떨어진 국물 위에 놓여 있었다. 정숙은 이제야 그날의 국물 맛이 왜 이상했는지 이해했다. 그건 눈물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가장 조용한 애도.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너희가 잠든 후 엄마의 사진 앞에 혼잣말을 했다. 나도 이제 아버지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식 역할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나는 아직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자책이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부엌으로 가고 싶어졌다. 오래된 국자. 그날과 똑같은 그릇. 그 안에 담긴 그의 눈물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되었다. 아빠는 늘 아빠였지만 그 안엔 외로운 아들이 숨어 있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숙은 책상 서랍의 거의 끝에 다다랐다. 남은 봉투는 몇 개뿐이었지만 그 중 하나는 두꺼운 작은 책자와 함께 묶여 있었다. 정숙은 그 낡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숙 명의로 된 낯선 통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함께 접혀 있던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숙이에게 통장을 내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 있는 돈은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의 결과야.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도 모르는 이름의 통장이라니. 그것도 잔액은 1195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그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외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지. 근데 그때 나는 학원은 사치다라며 단칼에 잘랐다. 내가 속상해서 며칠 말도 안 했던 기억, 나도 사실 안 잊었다.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시절 참 속상했었다. 친구들은 다 어학연수도 가는데 자기는 겨우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너희 방문 앞에 섰었다. 문틈으로 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너 몰래 작은 적금을 하나 들었다.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통장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매달 5만 원씩, 처음엔 3년짜리로 시작했지. 중간에 내가 갑자기 편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땐 불안해서 나비백을 늘렸다. 그는 정숙의 계획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었던 것이었다. 통장의 입금 내역엔 5정6점, XX 타일 공사, 편의점 야간 알바. 이런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게 다 내가 주말마다 나가서 용돈벌이한 기록이다. 내가 모르던 사이 나는 늘 내 계획보다 너의 삶에 따라 움직였다. 정숙은 그 기록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자신이 대학 시절 모른 척했던 아버지의 주말 외출들. 그저 또 친구랑 등산 가셨나 보다라고 가볍게 넘겼던 날들. 이 통장은 너한테 주려 했던 게 아니었어. 그저 내가 아버지로서 한 번은 지켜주었다는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어. 그래서 통장 주인은 내 이름이고 도장도 내 걸로 만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내게 주지 않았다. 그걸 내가 직접 꺼낼 날이 언젠간 올 거라 생각했거든. 정숙은 그가 만든 숨겨진 유산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시간의 압력이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버지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대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왔다는 것을. 딱 한 번 내가 취업에 실패하고 울던 날 이걸 줄까 고민했어. 근데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섰을 때 나는 기뻤고 그래서 다시 서랍 속으로 넣었어.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지금의 자신을 지탱했던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지의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장을 켰다. 그리고 짧게 기록했다. 2025년 8월 6일. 아빠, 오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의 뿌리에서 왔는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숙은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꼭 젖은 채로 학교에 도착하곤 했다. 우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는 우산을 하나만 챙기셨다. 그녀는 그게 늘 이상했다. 엄마가 주시던 건 하나뿐인 우산. 그리고 아빠는 차로 출근하니까 괜찮아라는 말. 하지만 그날 편지를 펼치자 그 하나뿐이던 우산의 진실이 드러났다. 정숙이에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 엄마가 내 손에 우산을 쥐어줬을 때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그날 나도 우산이 없었다. 회사까지 걸어가야 했고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젖었다. 그런데 내가 그 우산을 펴고 골목을 돌아 학교로 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던지 정숙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자신의 뒷모습을 따라 걷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정말로 그날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었다. 그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림자. 나는 그날 내가 교문을 들어갈 때까지 멀찍이 따라 걸었다. 우산을 쓰는 너를 보며 비를 맞는 나는 그저 기분이 좋았다. 우산 하나로 우리 가족 하루가 다 젖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거든. 정숙은 숨이 턱 막혔다. 그저 엄마가 아빠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신은 아무 의심 없이 우산을 받아 썼다. 그리고 돌아서며 아빠가 집에 없어진 걸 출근했구나 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비에 다 젖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지. 가족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들이다. 근데 나는 가족은 젖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젖으면 내가 마르니까. 정숙은 마른 옷 입고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웃으며 책을 펼쳤던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누군가 그늘이 되어준 그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젖은 하루 위에 얹혀있던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너희 엄마는 내게 우산 하나만 챙겨도 되지? 라고 묻곤 했다. 나는 항상 응. 정숙이 먼저 챙겨줘. 그렇게 말했지.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늘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책상 서랍에는 작은 검은색 포스트잇도 하나 붙어 있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나는 너의 비를 대신 맞아준 사람이었다. 정숙은 처음으로 그날의 비를 다시 느꼈다. 그리고 그 빗방울 속에 숨어있던 아버지의 체온을 사랑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책상 서랍은 하나가 아니었다. 정숙은 문득 책상 측면에 작은 손잡이를 발견했다. 묵직한 첫 번째 서랍과는 달리 두 번째 서랍은 얇고 가벼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꽃, 색이 바랜 커플 사진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종이꽃부터 펼쳤다. 색은 많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접힌 모양에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옆에 노트에는 한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1989년 3월 15일 처음으로 그녀가 웃었다. 1989년 4월 2일 오늘 그녀가 손을 잡았다. 1989년 5월 9일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다. 내가 아닌 그녀가. 1989년 6월 1일 종이꽃 하나, 그녀에게 선물. 정숙은 놀랐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와 연애하던 시절의 일기였다. 그녀가 알고 있던 그 무뚝뚝한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세세하게 감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1990년 11월 17일 그녀가 임신을 말했다. 나는 겁이 났다. 하지만 웃었다. 1991년 6월 29일 정숙이 태어났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아기가 나를 닮았다고 말했다. 1991년 7월 2일 그녀가 잠든 얼굴을 보며 나도 따라 웃었다. 그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을 글로 쌓아두고 있었다. 사진 속엔 한껏 꾸민 젊은 시절의 엄마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빠가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사진 뒷면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날 처음으로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란히 걷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끔 말하던 너희 아버지는 말이 없을 뿐 표현은 많이 했어라는 말을 이제서야 실감했다. 그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 쓰고 기록하고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두 번째 서랍 안, 정숙이 태어나기 전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처음 보는 손글씨가 있었다. 정숙아, 이 노트는 내가 엄마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남긴다.
내가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엄마는 내 전부였다. 그리고 너는 그녀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다. 아빠. 정숙은 서랍을 닫고 다시 열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랑의 화석들이었다. 말 대신 남긴 글, 침묵 대신 건넨 종이꽃, 표현 대신 기록한 날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책상 가장 안쪽, 문틈에 살짝 걸려 빠지지 않던 작은 봉투.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겉면엔 익숙한 글씨체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숙에게 점잖지만 또렷한 아버지의 필체였다. 편지를 펼쳤다. 정숙아,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건 언젠가 내가 없을 때 너에게 이 말 하나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미안하다. 난 아버지로서 많은 걸 말로 하지 못했다. 내가 어릴 때 넘어졌을 때 꼭 안아주지 못한 것, 사춘기 시절 내가 울고 있을 때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결혼을 고민하던 날 아무 말도 못하고 술만 마셨던 것. 정숙은 그날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내뱉었었다. 진짜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날 저녁 아버지가 혼자 마당에서 소주를 마시던 모습까지도. 그건 내가 널 안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말로 표현하는 법을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을 뿐이란다. 대신 나는 너의 책상에 책을 꽂아주고 내 신발을 몰래 닦아두고 내 통장에 조금씩 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했지. 이제서야 말하건대 그건 사랑이었다. 정숙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조용히 울었다. 그건 어떤 화해의 눈물이었고 오래된 오해를 품어준 눈물이었다. 편지의 마지막엔 한 줄만 더 적혀 있었다. 나 없이도 잘 살아라. 그런데 가끔 나를 한 번쯤 생각해줘도 좋겠구나. 아빠.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메모지에 펜을 들어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제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 메모지를 접어 서랍 속 그의 편지 위에 살포시 올려두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책상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고 종이꽃 위에 내려앉은 빛은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